2025년 4월 25일 미국 오리건주 법무부가 코인베이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투자 계약을 중개한 금융서비스업자인데 증권 중개인으로 등록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방싱크대 전략이라고도 하죠. 쉽게 말하자면 모든 가능한 혐의를 다 때려 넣은 겁니다. 결국 이건 코인베이스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이낸스, 비트겟, 업비트 같은 모든 거래소의 구조 자체에 대한 선례를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도 있어요. 앞으로 연방정부의 방향성과 주정부의 개별 움직임 두 가지를 동시에 신경 써야 하는 복합적인 환경 속에서 전략을 짜야 할 겁니다. 드디어 XRP 현물 ETF가 세계 최초로 브라질에서 정식 상장됐습니다. 이때까지 XRP 선물 상품이 출시된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이슈이기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큰 변화를 예고하는 그런 내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ETF라는 단어는 들어보셨겠지만 실제로 그게 어떤 구조인지 왜 중요한지를 정확히 알고 계신 분은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뉴스를 통해 우리가 왜 이걸 주목해야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변화들이 예상되는지를 알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ETF란 상장지수 펀드를 말합니다. 이름이 조금 어려워 보여도 개념은 간단합니다. 주식처럼 증권사 앱으로도 사고 팔 수 있는 상품인데요. 그 안에는 특정 자산의 가격을 그대로 따라가도록 설계된 구조가 들어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을 직접 사고 관리하기는 어렵지만 비트코인 ETF를 사면 그 가격 변동에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거죠. 이 구조는 일반 투자자뿐만 아니라 기관 투자자에게도 매우 유용합니다. 왜냐하면 기관들은 규제와 내부 기준 때문에 직접 코인을 보유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왜 미국이나 유럽이 아닌 브라질에서 이 XRP 현물 ETF가 먼저 나왔을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B3와 해시덱스인데 먼저 B3는 브라질 최대의 증권 거래소로 브라질 상파울로에 위치해 있는데 남미 전체를 통틀어 가장 중요한 금융 인프라 중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의 코스닥이나 미국의 나스닥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곳은 이미 암호화폐 관련 ETF를 다수 상장한 경험이 있고 시장의 변화를 빠르게 수용하는 유연한 규제 환경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ETF를 운영하는 해시덱스는 브라질 기반의 디지털 자산 전문 자산 운용사입니다. 이 회사는 암호화폐 지수 기반 ETF를 개발하는데 강점을 가진 회사로 이전에도 나스닥과 함께 해시덱스 나스닥 크립토 인덱스 ETF를 출시한 적이 있어요. 즉 암호화폐 ETF 분야에서는 아주 선도적인 회사죠. 이번 XRP ETF의 정식 명칭은 해시덱스 나스닥 XRP 지수 펀드고 티커는 XRPH11입니다. 여기서 티커란 증권이나 ETF처럼 상장된 상품을 식별할 수 있도록 거래소에서 부여하는 고유한 약칭 코드입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의 티커는 005930이고 테슬라는 TSLA죠. XRPH11 역시 브라질 B3 거래소에서 이 XRP ETF를 거래할 때 사용하는 고유 코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ETF는 단순히 XRP 가격을 추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펀드 자산의 95% 이상을 XRP와 관련된 실물 자산에 투자합니다. 여기서 실물 자산이란 말 그대로 실제 시장에서 유통되는 XRP 코인을 직접 매입해서 보유하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이 펀드는 차트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실제로 XRP를 직접 사서 펀드에 담고 있는 구조라는 거죠. 또한 일부는 XRP를 기반으로 하는 현금성 가상자산 또는 매우 밀접한 파생 상품에도 일부 배분될 수 있습니다. 이건 투자자 입장에서 매우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운용 방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즉 이 펀드는 진짜로 XRP를 사서 보유하면서 그 가격 변동을 반영하는 구조라는 거죠. 기준 가격은 나스닥이 제공하는 NQXRP 지수를 따르는데 이 지수는 글로벌 거래소의 XRP 현물 가격을 평균화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가격 신뢰도도 꽤 높습니다. 수수료 구조도 경쟁력이 있습니다. 연간 0.7%의 관리 및 배포 수수료 그리고 0.1%의 수탁 수수료만 발생하는 구조로 일반 ETF 평균 수수료와 비교해도 꽤 저렴한 편입니다. 개인 투자자는 물론이고 규제를 받는 기관들도 부담없이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거죠. XRP는 한동안 SEC와의 소송 문제로 큰 고초를 겪어왔습니다. 2020년 말에 SEC가 XRP를 미등록 증권이라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걸었고 이후 많은 거래소에서 XRP가 상장 폐지되면서 투자자들의 불안도 커졌습니다. 하지만 2023년 7월 미국 법원에서 일반 투자자들이 거래소를 통해 XRP를 거래하는 건 증권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부분적인 판결이 나오면서 분위기가 크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브라질 ETF 승인은 단순한 투자 상품 출시가 아니라 XRP에 대한 시장의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강력한 시그널이라고 생각해요. 현재 미국에서도 XRP 현물 ETF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그레이스케일, 프랭클린 템플턴, 비트와이즈 같은 여러 대형 자산 운용사들이 SEC에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이고 SEC는 이번 연도 10월까지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이미 미국에는 XRP 선물 ETF가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현물 ETF에 대한 법적 근거는 어느 정도 갖춰졌다 생각합니다. 여기서 브라질 사례는 미국에도 압박을 줄 수 있겠죠. 실제로 투자자들은 브라질도 승인했는데 미국이 못할 이유가 뭐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SEC가 판단하는데도 일정 부분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입니다. 만약 미국에서도 승인된다면 그때부터는 XRP가 글로벌 투자 자산으로 자리 잡는 데 큰 전환점을 맞게 되겠죠. 이때까지 올려드렸던 리플 영상에서도 저는 여러 번 기관 자금의 유입을 강조드렸습니다. 코인 가격 상승은 단기 이슈보다 이런 제도적 기반이 만들어졌을 때 진짜 의미 있는 상승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이번 ETF는 바로 그 가능성을 눈앞에 가져온 사례입니다. 지금까지 연기금, 보험사,
대형 펀드 같은 기관 투자자들은 보관과 규제 이슈 때문에 XRP에 직접 투자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ETF는 제도권에서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자금들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몇 퍼센트 오르고 내리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엄청난 슈팅이 되겠죠. 브라질에서 시작된 XRP 현물 ETF는 단순한 상품 하나를 넘어서 규제기관, 투자자, 자산운용사들이 어떤 기준과 신뢰를 가지고 암호화폐를 바라보는지를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이 이 흐름을 어떻게 따라갈지에 따라 XRP의 입지는 더 넓어질 수도 있고 암호화폐 시장의 성숙도도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5년 4월 25일 미국 오리건주 법무부가 코인베이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XRP를 포함한 31개의 주요 암호화폐를 무등록 증권으로 규정하고 코인베이스가 이를 오리건 투자자들에게 등록 없이 판매 중개했다는 혐의를 적용시켰어요. 이번 소송은 코인베이스의 일반 거래 플랫폼뿐만 아니라 기관용 서비스인 코인베이스 프라임까지 겨냥했다는 점에서 단순한 소송을 넘어서는 무게감을 지니고 있습니다. XRP, 유니스와 에이브, 체인링크, 플로우, 메이커 같은 굵직한 토큰이 모두 포함되었고 거래 구조나 가격 책정 방식까지 문제 삼았어요. 핵심은 단순히 암호화폐 매매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코인베이스가 투자 계약의 형태로 진행되면서도 법적 등록 없이 거래되었다는 점을 지적했다는 것인데 사실상 코인 거래소 운영 그 자체를 증권 거래 행위로 규정하려는 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코인베이스는 오리건 고객에게 증권에 해당하는 암호화 자산을 투자 계약 형태로 제공했으며 이를 법적 등록 없이 매매했다. 이게 일반적인 암호화폐 거래 소송과는 조금 다르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단순히 코인을 판매했다는 걸 넘어서 투자 계약을 구성했다는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SEC가 정하는 증권 기준에 해당하려면 먼저 돈을 투자했고 공동사업이어야 하며 이익 기대가 있고 타인의 노력에 의해 이익이 발생할 경우 주식이 아니어도 증권으로 간주할 수 있어요. 즉 암호화폐든 부동산 조각 투자든 이런 구조를 갖고 있으면 투자 계약 증권으로 본다는 미국 증권법의 해석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리건주는 코인베이스의 어떤 행위를 투자 계약이라고 봤느냐? 먼저 거래 구조 전체를 문제 삼았다는 건데 그냥 코인을 중개한 게 아니라 가격 형성 메커니즘, 거래 상대방, 유동성 제공자, 주문 처리 시스템 모두가 코인베이스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 같아요. 즉 고객이 코인을 사는 행위가 단순 구매가 아니라 코인베이스라는 플랫폼이 구성한 투자 계약 구조에 참여하는 행위로 보고 있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일반 고객이 아니라 기관에게도 같은 구조로 코인 투자를 중개했다는 점이죠. 코인베이스 프라임에서는 시장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식의 거래, 수익률 추적 리포트, 알고리즘 기반 자동 매매 같은 것을 제공하는데 이건 사실상 기관이 포트폴리오 투자 서비스를 받는 것과 같다고 보고 암묵적 계약이라고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제 마지막이 가장 핵심인데 오리건주는 코인베이스를 브로커딜러로 규정하고 있어요. 즉 코인베이스는 단순한 거래소가 아니라 투자 계약을 중개한 금융 서비스 업자인데 증권 중개인으로 등록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건 코인베이스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이낸스, 비트겟, 업비트 같은 모든 거래소의 구조 자체에 대한 선례를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도 있어요. 이 사건이 더 주목받는 이유는 소송이 제기된 시점 때문인데 2025년 초에 SEC가 코인베이스에 대해 제기했었던 무등록 거래소 혐의 소송을 벌금 없이 기각했고 XRP와 관련된 소송도 공식적으로 종결되었죠. SEC가 한 발 물러선 배경에는 트럼프 친암호화폐 정책 때문인 것도 있는데 트럼프 취임 직후 SEC 새 위원장으로 폴 애킨스를 임명한 건 제가 하도 많이 얘기해서 아실 겁니다. 폴 애킨스는 오랫동안 과도한 규제에 반대하면서 시장 자율성을 강조해왔었기 때문에 암호화폐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죠. 결국 친암호화폐 성향을 가진 두 사람 체제는 암호화폐 산업 전반에 대한 규제 완화를 모두가 예측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을 명확히 분류하고 암호화폐 ETF와 ETN을 활성화해서 크립토 시장과 전통 금융 시장 간의 연결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치겠다는 계획이 빠르게 펼쳐지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즉 오랜 규제 공포를 지나 본격적인 제도권 편입 기대감을 키워가는 시점에서 소송이 제기된 겁니다. 연방 차원의 규제 완화 기조 속에서 오리건주는 오히려 독자적 규제 강화를 시도하며 코인베이스를 고소했기 때문에 이번 이슈는 단순한 법적 절차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생각합니다. 즉 오리건주는 암호화폐 산업에 대해서 국가가 선택한 방향으로 따라가지 않겠다는 정치적 선언을 한 셈인 거예요. 이 부분은 미국의 헌법 구조와도 맞물립니다. 미국은 연방제 국가인데 금융 관련 법령의 상당 부분은 주정부 차원에서도 규정하고 집행할 수 있어요. 소비자보호법, 주거래법, 주금융서비스 규제법 같은 것을 통해 각 주정부는 독자적인 금융 규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암호화폐 시장 규제 주도권을 주정부가 가져오겠다는 선전포고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소송에서 오리건주는 다층적 방식으로 진행 중인데 주방싱크대 전략이라고도 하죠. 쉽게 말하자면 모든 가능한 혐의를 다 때려 넣은 겁니다. 뭐가 있는지 보자면 먼저 31개 암호화폐를 모두 무등록 증권으로 규정하고 가격 책정, 거래 방식 등 모든 구조를 문제 삼았으며 코인베이스를 미등록 증권 중개업자로 지정했어요. 이런 방식은 법원에서 일부 주장이라도 받아들여지면 소송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고의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승소가 목적이기보다는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규제 공포를 다시 불러일으켜서 거래소의 자체 규제를 유도하려는 의도가 다분한 것 같아요. 반면에 앞에서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트럼프 행정부와 폴 애킨스
라이센스 체제는 명확한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암호화폐를 미국의 기술 패권과 경제 성장의 핵심으로 삼겠다는 목표죠. SEC의 역할도 단순한 규제자가 아니라 산업진흥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변모시키겠다는 계획도 공개를 한 만큼 친암호화폐 성향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자면, 먼저 미국 연방정부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명확한 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는 코인마다 따로 판단하는 방식이 아니라 전체적인 기준을 만들고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겠다는 거죠. 특히 디지털 자산 규제법 같은 포괄적인 입법이 핵심 과제로 다뤄지고 있고, SEC 역시 기존의 강경한 태도에서 조금은 유연하게 바뀌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이미 시장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주요 코인들은 증권으로 분류되기보다는 거버넌스형 디지털 자산이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즉 단순히 투자 수단이 아니라 네트워크 참여와 운영에 필요한 기술적 자산으로 분류하겠다는 흐름이죠. 과거에 XRP가 2차 시장에서의 거래는 증권이 아니라고 판단받은 사례도 이런 방향성을 뒷받침해주고 있어요. 이런 구조적인 변화는 오히려 코인베이스나 리플 같은 미국 기반의 대형 암호화폐 기업들에겐 긍정적인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미국에서 정식 라이센스를 갖추거나 오랜 기간 법적 분쟁을 거치면서 제도권 진입을 준비해온 기업들이기 때문에 새로운 규제 체계가 만들어지면 가장 먼저 적응하고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아요. 실제로 코인베이스는 미국 증시에 상장된 유일한 암호화폐 거래소고, 리플은 글로벌 결제망과의 연결성을 꾸준히 확장해오고 있죠. 다만 이런 연방 차원의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일관되게 적용되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레곤주처럼 진보 성향이 강한 일부 주정부는 여전히 자체적인 규제 권한을 앞세워 독자적인 소송을 이어가거나 연방정부의 완화 기조에 공개적으로 반대할 수도 있어요. 미국은 연방제 국가라서 각 주가 금융 규제에도 일정 부분 개입할 수 있기 때문이죠. 결국 암호화폐 기업들은 앞으로 연방정부의 방향성과 주정부의 개별 움직임 두 가지를 동시에 신경 써야 하는 복합적인 환경 속에서 전략을 짜야 할 겁니다. 규제가 풀릴 기회를 잘 잡는 동시에 예상치 못한 주정부 리스크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시장이 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리플의 전체적인 흐름을 정리해봤는데요. 지금 차트도 최근 시가총액이 상승한 것처럼 가격 흐름 또한 마찬가지로 중요한 전환 구간에 들어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계단식 상승을 해주면서 위에 있는 매물대를 하나씩 소화해주고 있는 그림인데, 위로 현재 매물대가 많다 보니 쉽게 상승을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지금 매물대를 소화해주면서 계단식 상승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흐름 자체는 상승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더 안전하게 보기 위해서는 이 빨강 추세를 지켜주면서 올라가는 게 베스트입니다. 이런 추세가 만들어졌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보통 이 선을 건드렸을 때 강한 탄력으로 가격이 위로 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선을 최대한 지켜주면서 상승해주는 게 그림이 예쁠 것 같고, 매니의 빨간색을 뚫었을 땐 상승하는 속도가 좀 더 빨라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 여기를 지켜주지 못했을 땐 이전에 차트 분석해드렸었던 삼각수렴 상단까지는 단기간 열어놓고 봐야 하고, 이 구간마저 뚫릴 경우에는 그 아래 단기 하락 추세까지 빠르게 빠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선을 이탈했을 경우에는 단기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짧게 손절을 해버리고 기다렸다가 아래에서 다시 재진입하는 게 손익비가 좋으실 거예요. 또 다른 관점에서 보자면 현재 상승 채널을 만들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지지받아주는 추세를 지켜주지 못할 경우 그 한 칸 아래 지지 여부가 가장 중요할 거고, 여기가 뚫릴 경우에는 아래 2달러와 1.9달러 부근이 기술적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체크를 한번 해두시면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오리건주와 코인베이스의 소송을 통해 우리가 꼭 짚고 가야 할 흐름들을 최대한 쉽게 풀어서 정리를 해드렸는데 이해가 잘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번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미국 전체가 암호화폐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에 대한 큰 방향성이 충돌했다고 봅니다. 이 싸움은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의 갈등이 최소 몇 년은 이어질 수 있고, 이 기간 동안 미국 내 암호화폐 시장은 다시 한번 기대감과 불확실성 사이를 오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암호화폐 투자자라면 이제부터는 가격, 기술, 수급뿐만 아니라 정치적 리스크와 규제 방향성까지 함께 읽어야 하는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앞으로도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함께 고민해보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구독자 여러분들이 시장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데 있어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언제나 사실과 흐름에 집중하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